자, 60쪽 이생규장전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생규장전은 뭐다?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요 두 가지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다? 작가다. 그렇죠? 작가.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일단 교과서는 요 두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요걸 배우고 나중에 선생님이 작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자, 이생이 엿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은 담이죠. 담을 엿보는 이야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볼까요?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 최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부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씨는 혼례를 올린다. 되겠죠? 아, 사랑 얘기네요. 사랑 얘기. 자,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둘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생이 나이가 18살로 나오고 있어요. 18살. 여러분 나이죠. 여러분 나이. 그렇죠? 그리고 여인 최 씨는 16살. 그러니까 참 좋을 때네요. 좋을 때. 그렇죠? 근데 글쎄요. 이때는 아주 이 두 사람이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너무 즐겁게 사랑을 하다가 며칠 동안 같이 지내다가 이제 이생이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며칠 놀다가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밤마다 나와서 최 씨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아버지가 아니 얘가 공부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밤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네? 계속? 그럼 뭐겠어요? PC방도 없는데. 그렇죠? 이건 분명히 분명히 어떤 이성에 빠져서 이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 이생을 지방의 농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야, 넌 거기서 이제 나오지도 마라. 네가 공부를 해야 될 놈이 어디 지금 여색에 빠져서 그래서 매일 저녁에 만났는데 갑자기 이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가 왜 안 오지? 그래서 몇 달간 지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연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누워요. 상사병에 걸려서. 그래서 최 씨의 부모가 딸이 알아놓은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결국은 이생의 부부를 설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생규장전에는 3번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세 번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생과 최 씨의 어떤 연애죠. 그런데 부모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혼례를 올리는 두 번째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에 이제 세 번째 인연이 등장하겠죠. 자,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에서 오린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갔다. 자, 요게 뭐야? 요 부분이 바로 여기 뭐야?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인 거죠. 바로 고려 말에 홍건적의 침입, 이런 역사적 사실이 이 작품과 결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 전등신화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개연성을 만드는 거죠. 자, 왜
그러면은 이생은 살고 최 씨는 죽냐 그랬더니 미리 써놨어요.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부부 친척끼리 서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왜? 전쟁 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랬다. 자,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에게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호귀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아주 이 홍건적을 모욕하는 그런 언행이 좋죠. 이런 욕을 들으면 어떻게 홍건적이 겁탈하려 하다가 진짜 죽이겠죠. 그렇죠?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자,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쥐저기고 있었다. 선생님이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자기 마누라는 죽었는데 자기 혼자 도망쳐서 살 길을 도모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앞에 분명히 얘기했죠. 뭐야? 백성들은 부부 친식거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 나왔다. 전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참 비극인 거죠. 자기 가족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렇죠? 다 같이 죽거나, 그렇죠? 근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서로 막 흩어져서 도망가다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60조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생과 최 씨가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 3번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번 만나려면 2번의 이별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이별은 이거죠. 여기 바로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 근데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왜 지방으로 보냈나요? 바로 이제 이생이 외간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을 나누게 됐나요? 요 바로 앞에 부분, 즉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연애죠, 자유연애.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자유연애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뭐 봉건적 가치관 이런 것, 자유연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는 자유연애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결국 이 두 사람은 처음 사랑한 사이가 되었다가 두 번째 혼례를 올리는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혼례를 올려서 행복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그렇죠? 홍건적의 전쟁. 이 전쟁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쪽에 보면은 그 사회문화적 배경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이 초반에 설명을 했었는데 횟수도 나오고 언제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 홍건적의 난이라는 배경, 그다음에 복주 이런 그 구체적인 지명, 이제 개성, 복주 같은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전등 신화에서 이어받은 이 금오 신화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생과 최 씨가 사랑하게 되었다가 헤어졌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가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61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자, 이경쯤 돼요. 자, 이렇게
주로 시간이나 공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사건이 전환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경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해가 진 이후에 저녁을 경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경. 근데 해가 진 이후니까 저녁이란 뜻이니까, 일경은 주로 해가 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경. 그 다음에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가 이경이겠고, 11시부터 새벽 1시가 3경이겠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4경, 3시부터 5시까지가 5경.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 경이라는, 저녁이라는 의미로 쓴 거고, 이때 당시 이제 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시로 12시간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사실은 기준시간 요때가 자시입니다. 삼경이 자시죠, 자시.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항상 요때만 알아두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이경이 나와버렸네요. 왜 요때만 알아두면 되냐면, 이때 당시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경을 파악하는 건 쉽죠. 그냥 해가 지는 때. 그렇죠? 그럼 삼경 왜 많이 나오냐? 이건 한밤중이란 뜻입니다. 한밤중. 오경은 거의 나온 일이 없고, 혹시 가끔 이경이나 사경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경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경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밤중이 아니라 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하게 되었을 때라는 뜻이죠. 자, 이때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게 됩니다. 뭔가 달빛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무슨 분위기? 귀신이 나온 분위기죠. 그렇죠?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씨였다. 어떻게 보면은 이 최씨가 등장하는 그 과정도 멀리서부터 차츰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갑자기 뿅 하고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신비로우면서도 그 과정이 잘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전등신화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전기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고 아주 세세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부지하였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 되게 슬픈 장면이죠. 분명히 아내가 죽은 걸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 시작했다 하고, 쭉 이제 이만큼 이제 최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간의 과정을 그냥 요약적으로 다 표현한 것 같네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노키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얘도 뭡니까? 얘도 그때 당시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여성들은 요런 태도를 요구받은 거죠. 그래서 양가집 딸로서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고 수노키, 바느질, 시서, 인의의 방도를 배우고 집 밖의 일을 잘 헤아려주지 못하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봉건 사회에 맞는 그런 여성의 임무를 다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한번 엿보신 후 이생이 규장했죠. 요 다음이 중요하네요. 제가 스스로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게 뭐냐면 최 씨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생에게 추파를 던진 거거든요. 이생은 담장을 엿보기만 했는데 그때 최 씨가 시를 짓는 거거든요. 아, 저기 담장을 엿보는 초록색 옷 입은 서생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적극적인 여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푸른 바다의 곳을 바쳤지요. 이것은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자신의 사랑을 바쳤다. 그래서 여기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 은혜를 맺었고 이게 첫 번째 만남이라 볼 수 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나는 건 두 번째 만남인 거죠. 휘장에서 만났다는 것은 혼인을 했다는 것이죠. 자, 혼인을 했으니까
평생을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0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자, 말이 여기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 전쟁이죠, 전쟁.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천성대로 정절을 지킨 것이죠.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자,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이게 이제 최 씨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의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인 거죠. 목숨보다 절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거죠. 쇠잔한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보면 이 표현들이 상당히 정말 잔인하죠. 그렇죠?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내가 절개는 잘 지켰지만 내 삶은 완전 산산조각이 났다. 정말 비참해졌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 귀신 왜 나오나요? 이게 여기 근심과 원한, 그렇죠? 뭔가 이승에서 뭔가 다 하지 못한 한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죽은 최 씨가 살아남은 이생을 찾아온 까닭은 뭘까? 뭔가 남았어. 뭔가 남았어. 그렇죠? 뭐가 남았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62쪽입니다. 자,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자, 이제 선생님이 주는 잘 설명 안 하는데 옆에 나와 있으니까. 자, 추연 밑에 보니까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음양 오행서를 제창한 사상가라고 그랬죠. 자,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자, 천녀 주에 나와 있듯이 당나라 진현우가 지은 전기소설 이혼기에 나오는 인물로 영혼이 되어서도 애인과 함께 살았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젊었을 때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렇죠? 중국 영화 중에 천녀 유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는 그 천녀 유혼이라는 영화가 아주 중국 영화인데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국의 그 고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거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당나라의 이혼기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아주 비슷한 얘기가 전등신화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사람과 귀신과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중국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냐면 명혼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과 사람이 혼인을 하는 거죠. 그걸 명혼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발상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지금 죽은 귀신이지만 이승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사랑을 나눈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이 풍겨 나오니, 자, 이건 취굴은 신선의 거처라고 하는데 삼생은 뭐 전생, 현생, 내생이죠.
그러니까 금오신화에 보면은 원래 이 조선시대니까 유교적인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여기 뒤에 나오는 효의 부분이라든지 앞에 여성의 정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교적인 발상인데 이 취굴이나 뭐 추연 이야기나 뒤에 나오는 뭐 복례산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신선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의 감각이 들어 있고 또 삼생 이런 거 전생, 현생, 내생 이런 것은 불교적인 그런 영향이겠죠. 여기서는 불교적인 영향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만복사저폭이라든지 이런 다른 작품에서는 절이 배경으로 나오고 불교의 사상이 아주 잘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선시대 작품이지만 유교, 불교, 도교가 모두 어우러진 그런 사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죽음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했네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회포라는 것은 그간의 쌓인 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최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최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과 회포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그래서 놀랍게도 역시 이것은 중국의 발상인데 귀신과 인간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발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뭔가 화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믿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등신화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그래서 결국 귀신과 사랑을 나누다가 뭐 인간의 혼이 뺏긴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여기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다음날 최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했다. 오관산은 실제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이런 것은 또 유교적인, 그쵸?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예를 극진히 갖추는 것, 이런 것은 유교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 정도까지 하면 전형적인 우리 소설의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이때부터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룡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이제 할애, 이것은 이 축하의 예의죠. 축하의. 이건 길사에 해당하는 거네요. 조문은 흉사네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두문불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는 항상 최씨와 더불어 시를 쥐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자, 역시 뭐야? 이 금실도 밑에 나와 있네요. 부부간의 사랑. 그래서 주로 금실지락, 부부간의 사랑의 즐거움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어느 날이면 또 뭐야? by the way, 새로운 국면이죠. 그렇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슬피 우는 것이죠.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